안녕하세요. 배신의 후리지아 속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저희 형제 관계는 오빠와 저, 남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저희 부모님에게 기대하는 게 없었습니다. 어린 제가 느끼기에도 유독 오빠만을 사랑하던 엄마는 오빠가 돈가스가 먹고 싶다고 하면 다 같이 있어도 오빠만 데리고 나가 돈가스를 사주셨고, 저도 먹고 싶다고 하면 저는 집에서 찬밥에 물 말아 먹으라고 하시곤 했었어요. 저희 학교 생활에 전혀 관심도 없던 부모님은 제게 대학도 가지 말라는 거, 1학년 1학기 등록금만 겨우 받아내어 입학을 하였고, 주지 않을 돈을 제가 고집을 부려 준 것이라며 1년 안에 그 돈을 갚아내라고 닥달을 하셔서 알바해서 기간 안에 모두 갚아드렸었습니다. 대학은 부모님의 지원이 없었기에 학자금 대출을 받고 알바를 하며 자력으로 졸업을 하였습니다. 대학 다니는 것 자체가 엄청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엄마는 제게 한 번씩 돈이나 벌지 학교 다니면 돈이나 쓴다고 야단이었죠. 전 저녁 알바, 새벽 알바 해가며 부모님들 주무실 때 들어가서 일어나기 전에 나오다시피 했습니다. 가족들과의 부딪힘이 불편하고 껄끄러워서 집에선 밥 한 끼도 먹지 않았어요. 가족들도 제가 밥이나 먹고 다니는지 뭘 하고 다니는지 궁금해하지도 않았습니다. 제 빨래도 제가 하고 같은 집에서 따로 살듯 살았어요. 당장에 나가서 살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집에서 지내야 하긴 했거든요. 엄마는 평생을 가도 제 생일을 챙겨주신 적이 없습니다. 생일상이 다 뭔가요? 생일을 축하한다는 말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 어렸을 적 기억에도 그랬지요. 하지만 엄마는 오빠 생일이면 새벽부터 엄마가 미역국 끓이고 갈비찜을 하곤 했습니다. 물론 그것들은 아빠와 오빠 몫으로 주어지지만 말이지요. 전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했고 그 동시에 대학 때 알바하며 모아놓은 돈으로 방을 얻어 집에서 나왔습니다. 부모님께 독립에 대해 이야기를 했을 때 엄마는 굉장히 쿨하게 잘 살아라고 하셨습니다. 그럴 거라 예상해서 그런지 서운하지도 않더군요. 오빠가 결혼할 때였습니다. 취직에 애를 먹던 오빠는 졸업 4년 만에 어렵게 취직을 했고 모아놓은 돈도 없이 취직 6개월 만에 결혼을 하겠다고 하여 부모님이 전적으로 지원해 주었습니다. 부모님은 적당한 곳에 적당한 집을 얻어주려고 했지만 새언니가 서울 한복판에 집을 얻고 싶다고 하고 오빠도 새언니 뜻대로 하고 싶다고 하는 바람에 부모님이 사시던 집까지 빼서 오빠의 신혼집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엄마가 제게 그러더군요. 오빠 결혼 선물로 최신형 냉장고 해주라고요. 그래서 그건 새언니가 준비해 오는 것이 아니냐고 하니 잔말 말고 사주라고 합니다. 형제간에 그것도 못 해주냐면서요. 오빠의 결혼식 날 300만 원대 냉장고를 이미 사주었기에 축의금은 따로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엄마가 노발대발 난리가 났더군요. 제게 전화를 해서는 축의금을 정리하는데 제 봉투가 없다며 얼마를 했느냐, 오늘 봉투 받던 사람이 삥땅을 친 것 같다, 뭐 그러시더군요. 그래서 축의금을 따로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엄마는 제게 오빠의 결혼식에 동생이 축의금을 하지 않는 게 말이 되냐고 합니다. 그래서 냉장고 해주지 않았냐고 했어요. 그 말에 엄마가 하는 말이 냉장고는 오빠에게 해준 것이고 축의금은 부모님이 갖는 것인데 당연히 축의금은 따로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하십니다. 진짜 어찌나 어이가 없던지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가 했습니다. 그래서 엄마한테 난 그런 말은 처음 듣는다. 그리고 난 내가 할 수 있는 선 안에서 한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엄마는 원래 그렇게 하는 거라고 당장에 봉투에 1, 200 정도 담아서 가지고 오라고 노발대발 하시기에 자취하며 혼자 사는 딸을 그렇게 벗겨먹고 싶냐고 같이 화를 내었습니다. 그러자 엄마는 그게 뭐가 벗겨먹는 거냐, 당연한 거지라고 하시기에 저도 너무 화가 나 끝까지 주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제게 매정하다며 저 같은 건 필요 없다고 하시더군요. 제가 왜 그런 말까지 들어야 하나 싶었습니다. 이후 신혼여행에 다녀온 오빠가 저의 축의금 이야기를 들었는지 어떻게 축의금도 안 내냐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내가 해준 냉장고는 그러면 뭐냐고요. 그러자 오빠가 하는 말이 그건 선물이고 축의금은 별도라고 하네요. 어찌나 어이가 없던지 그 엄마의 그 아들입니다. 그렇게 전 가족들과의 사이가 더욱 소원해졌습니다. 진짜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고 말았지요. 제가 결혼할 때 친정에서 당연히 1원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나오는 말이지만 기대도 하지 않았고 바라지도 않았어요. 저는 결혼 전에 상견례도 없었습니다. 남편과 결혼을 하고 싶다고 하자 저희 부모님은 알아서 하라고 하더군요. 제가 누가 결혼을 하든 관심도 없다면서요. 상견례를 하지 않으시겠다고 하니 시댁에 민망하고 남편에게 미안했습니다. 시부모님도 남편도 이상하게 생각하시기보다 이해를 해주시며 제게 괜찮다고 네가 마음고생이 많았겠다고 하시며 위로를 해주시더군요. 아무리 그래도 저의 결혼식 장소와 날짜는 알려야겠기에 청첩장을 가져다 드리러 부모님 댁에 가겠다고 연락을 드렸더니 뭘 오냐고 그냥 시간 장소만 말하라고 하십니다. 저는 그냥 안 가고 말겠다 싶었는데 남편이 그래도 그건 아닌 것 같다고 하며 가서 뵙고 오자고 했고 그렇게 부모님과의 시간 약속을 해 남편과 함께 집으로 갔습니다. 저희는 분명 미리 약속된 시간에 집에 갔어요. 그런데 집엔 아무도 없더군요. 전화를 하니 받지 않으십니다. 저희의 청첩장은 우편함에 넣어둔 채 발길을 돌려 돌아오는데 남편에게 얼마나 미안하던지 얼굴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겠더군요. 남편은 괜찮다고 했지만 정말 괜찮았었겠어요? 아닌 거 저도 잘 압니다. 절 위해 이런 수고로움도 숨어도 참아주는 것이라 미안하기만 했어요. 저의 결혼식 당일 식시작 5분 전에 친정 식구들이 오더군요. 일찌감치 와서 친정 식구들 노릇할 거라 기대도 하지 않았지만 진짜 너무 속상했어요.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다는 말은 이럴 때 쓰는 거구나 했습니다. 결혼식 이후 남편과 축의금을 확인했습니다. 친정에서 아무도 축의금을 내지 않았더라고요. 부모님의 오빠가 돈 4명 해서 총 6명이 왔는데 그 누구도 10,000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우리 친정 식구를 접하면 접할수록 남편에겐 한없이 미안해지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축의금 그거 안 받아도 그만이겠지만 오빠 결혼식 때 축의금으로 한바탕 내게 난리를 치던 엄마가 떠올라 신혼여행을 다녀온 뒤 연락을 했지만 엄마를 비롯해 아빠, 오빠 모두 전화를 받지 않더군요. 이후 어찌저찌 연락이 된 엄마에게 축의금에 대해 물었습니다. 축의금 그까짓 것 가족 간에 안 받아도 상관없겠지만 지금까지 받아온 대우에 너무 서러워서 구차하게 꼬치꼬치 물어보았어요. 그러자 엄마가 하는 말이 오빠네는 애 키우느라 여유가 없어서 못 낸 거라고 하고 부모님은 여태 키워줬으면 됐지 뭘 더 받으려고 하냐고 하십니다. 물론 먹이고 재우고 키워준 기간들도 있지만 뭘 얼마나 해줬다고 내게 이렇게 하는지. 그래요. 저에게만 그러는 거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딸이 결혼을 하는데 사위와 사돈들과 함께하는 결혼식에서까지 이래야 했을까요? 시댁 식구들은 너무나 좋은 분들이십니다. 부족한 아내이고 며느리이지만 남편도 시댁에서도 너무 사랑해 주셨어요. 이렇게 과분한 사랑을 받아도 될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부모님께 가족에게 받지 못하는 사랑을 결혼해서 다 받는 것 같아 감사하고 위로도 되었습니다. 시댁에선 우리 결혼할 때 집을 사주셨습니다. 저희가 수중에 있는 돈으로 전세로 시작하겠다고 했지만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다고 하며 당시 신도시의 4억짜리 아파트를 사주셨어요. 덕분에 저희는 안정적으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었고 아이들도 연년생으로 낳아 키웠습니다. 가까이 사는 시부모님이 아이들 양육도 많이 도와주신 덕에 둘째가 3살이 되던 해 다시 일을 시작했고 이때도 시부모님께서 아이 걱정을 말고 하고 싶은 일을 하라고 하셔서 육아 걱정은 반은 덜고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둘이 보니 생활은 더 안정이 되어 갔어요. 내 인생에도 이렇게 안정되고 행복한 날들이 있을 수 있구나 싶은 생각이 들더군요. 여기서 잠깐 친정 이야기 하자면 친정 부모님은 저희 2번의 임신과 출산 소식에 관심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정말 남도 이러지 않을 것 같았어요. 하다못해 옆 동네 사는 동네 언니도 축하해주고 안부를 묻는데 말이에요.
아무튼 그렇게 좋은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고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친정 소식은 알고 싶지도 않고 궁금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엄마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왜 그런가 싶더군요. 평생 먼저 연락을 하는 사람이 아니니 말입니다. 그렇게 받은 전화에서 엄마는 제게 그간 잘 지냈냐며 한번 만나자고 하더군요. 그래서 대체 왜 만나야 하냐고 물었습니다. 전 엄마랑 할 말이 없다고 했어요. 그러자 엄마는 제게 왜 그리 날카롭냐고 하더군요. 그 말에 할 말이 없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에게 엄마에게 전화가 온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의 말이 그래도 부모이고 가족이니 오랫동안 만나지 못한 딸이 그리워 그러는 것일 수도 있지 않겠냐며 만나보라고 하더군요. 생각이 많았습니다. 엄마도 나이가 드니 딸이 그리운 건지 이제와 지난날 내게 했던 행동들이 미안하긴 한지 싶었어요. 마침 다음날 아침 엄마에게서 연락이 왔고 엄마는 제게 한번 보자고 언제까지 안 보고 살 거냐고 합니다. 아무래도 남편 말이 맞지 싶어서 만나기로 했고 엄마와 저는 3일 뒤 4년 만에 만났습니다. 절 보자마자 엄마는 안부를 묻더군요. 잘 지냈니? 전 잘 지냈어요. 잘 지내셨죠? 나야 뭐 잘 지낼 일이 뭐가 있겠니? 왜요? 오빠랑 하하호호 잘 지내고 있는 거 아니었어요? 맨날 오빠네 애들 보느라 힘들기만 해. 그래도 오빠 애들이니 그저 예쁘겠지. 그건 그래. 애들이 너희 오빠 닮아서 잘생기고 영특하고 예뻐 죽겠어. 그나저나 왜 보자고 했어요? 그게 말이야? 그래,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할게. 갑자기 돌변하여 이야기를 시작하려는 엄마의 태도에 순간 당황스러운 일이 벌어질 것만 같은 예감이 들었고 저의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너희 이사는 갔니? 아니요, 아직 그 집에 살고 있어요. 그래? 엄마도 그 집에 살고 있어요? 우린 너희 오빠 결혼시키면서 월세로 돌려서 아직 그냥 그래. 재계약이 안 되면 이사 가고 그렇지. 그렇구나. 근데 넌 오빠 소식은 묻지도 않니? 오빠요? 오빠야 잘 지내는 거 아니에요? 엄마랑 아빠가 그렇게 물심양면으로 도와주는데 어떻게 잘 지내지 않을 수가 있어요? 오빠도 요즘 어려워. 궁금하지 않아요. 그래도 오빠인데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하니? 오빠가 어려우면 왜요? 내가 그걸 알아야 해요? 부모님 탈탈 털어서 서울에 집까지 샀으면서 어려울 게 뭐 있어? 너희 오빠네 집 분양받으려고 셋째까지 가져가며 집 팔고 전세로 옮겨 탔거든. 그런데 참 그놈의 청약이 왜 이렇게 안 되냐? 남들은 하나씩 척척 당첨되던데 여태 하나를 당첨이 못 되고 있어. 그래서요. 너희 새언니가 아주 난리야. 무슨 난리요? 그 얘기를 왜 나한테 하는데요? 더는 전세살이 못하겠다고 난리다. 애들도 커가는데 자꾸 이사 다녀야 하니까 치료 힘든 거지. 그래서 어쩌라고요? 나보다 더 여유롭게 시작한 오빠네 얘기를 왜 하는데요? 넌 예나 지금이나 매정하긴 매한가지네. 너희 오빠가 애가 셋이라고 혼자 벌어서 살고 있는데 안타깝지도 않냐? 그런데 전세살이까지 하고 있다고. 내가 너라면 오빠 그러고 있다고 들으면 가만 안 있어. 엄마라면 어쩔 것 같은데요? 야, 내가 다 알아보고 왔어. 너희 집 그거 4억 정도 주고 샀는데 지금 12억이 되었더라? 3배나 뛰었으면 그래, 원래 집값인 4억은 빼고 뛴 8억은 불로소득이나 다름없는데 그 절반은 키워준 친정에 줘야 하는 거 아니니? 네가 그렇게 잘 살 수 있었던 게 누구 덕이야? 우리가 너를 전적으로 믿고 사위 얼굴도 안 보고 사돈들 인품 보지도 않고 그냥 너만 좋으면 그만이다 생각하고 반대하지 않고 결혼하게 해줬잖아. 우리가 그때 반대했으면 네가 지금 이러고 살 수 있겠어? 넌 부모한테 고맙지도 않니?
결혼할 때 키움값 안 주고 가도 아무 소리도 안 했어. 명절이고 우리 생일이고 안 챙겨줘도 넌 그 집 귀신이니까. 그래, 그럴 수도 있다 생각하고 말았다고. 그런데 이렇게 가족이 어렵고 오빠가 힘들면 동생이 되어서 그간 우리의 행동이 고마워서라도 도와줄 수 있는 거 아니야? 많이도 안 바래. 너네 집 8억이 뛰었으니 그 8억 다 받아가고 싶지만 그건 내가 너무하다는 거 나도 알아. 그러니 아까 말한 대로 4억만 보내봐라. 뭐 현금 4억에 전세 보증금 빼면 너희 오빠 어디 집은 하나 살 수 있을 것 같으니 너희 새언니 원성 좀 찾아들게 해놔야 할 것 같아. 저러다 너희 오빠 피말라 죽지 싶다. 어찌나 앵앵거리면서 우리 아들을 힘들게 하는지 마음 같아선 확 이혼을 시켜버리고 싶은데 너희 오빠가 그럴 마음도 없고 애가 셋이니 어쩌겠니? 그냥 살게 해야지. 진짜 엄마의 말에 어이가 없다 못해 실소가 나오더군요. 그래서 뭐라고요? 나한테 뭘 달라고요? 나한테 돈 맡겨놨어요? 지난 날들 다 잊었어요? 당한 사람만 기억한다더니 그래서 나만 기억하나? 나 대학도 가지 말라며요. 대학 등록금 대준 거 갚으라며요. 오빠 결혼할 때 300만 원 넘는 냉장고 해주라며요. 그런데 축의금도 내라며. 그뿐인가? 나 알바할 때부터 결혼할 때까지 매월 보낸 50만 원은? 그 돈은 적어? 그런데 엄마랑 아빠, 오빠 어떻게 했어요? 우리 신랑 얼굴도 안 본다며 관심 없다고. 상견례 따위도 필요 없다며. 내가 어떤 집으로 시집 가는지 궁금하지도 않다고. 내가 임신했을 때, 출산했을 때 연락해도 그러냐고 하고 말았잖아요. 내가 가족이 필요할 땐 다들 철저히 외면해놓고 왜 이제 와서 오빠를 도우라며 가족을 운운해요? 진짜 웃긴다. 어쩜 그렇게 철면피야? 아빠가 시켜서 왔어요? 오빠가 시켜서 온 거야? 그냥 엄마 생각인가? 누구 생각이면 어때? 다 똑같은 인간들인데. 오늘 난 원래 안 나오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엄마가 내가 그리워서 찾아온 것 같다고 해서 혹시나 하는 기대감을 갖고 왔는데 내가 잠시 정신이 나갔었나 보다. 엄마는 그럴 사람이 아니었는데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 다시 현실로 돌아왔으니 엄마랑 마주하고 앉아있을 이유가 없네요. 전 이만 가볼게요. 다시는 연락하지 마요. 찾아오지도 마요. 그간도 그랬지만 지금 이 순간부터 난 정말 친정 식구들은 아무도 없어요. 라고 하고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돌아갔는데 솔직히 눈물도 안 나더라고요. 아마 기대도 하지 않아서 그랬나 봅니다. 퇴근하고 저녁에 만난 남편이 엄마와의 만남에 대해 묻기에 솔직하게 다 이야기했어요. 당신의 이야기에 엄마가 달라지지 않을까 조금은 기대를 하고 나갔었다고. 하지만 우리 엄마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오로지 오빠만을 위해 사는 사람이고 더 이상 엄마에게 실망할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늘이 정말 정점을 찍은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이젠 정말 엄마에 대한 일말의 기대도 변화도 바라지 않는다고. 그때도 지금도 엄마는 그런 사람이고 앞으로도 그런 사람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내게 절대 친정 식구들이 조금은 달라졌을 것이다. 나를 그리워할 것이다. 이야기하지 말아 달라고 했습니다. 그건 어디까지나 우리 친정 식구들을 잘 몰라 사는 이야기라고 했어요. 남편은 제 이야기에 당황해 하더니 이내 알겠다고 하더군요. 그 일이 불과 6개월 전 일입니다. 오히려 그 일이 있어서 제겐 너무 다행이었어요. 친구들을 만나도, 직장 동료들을 만나도, 우리 아이들의 친구 엄마들을 만나도 가끔씩 친정 이야기가 나오면 괜히 말하기 뭐하고 나의 친정은 왜 그리 따뜻하지 못할까 하는 생각들이 들었었는데 이젠 친정이 없다고 생각하니 그런 이야기들을 들어도 아무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더욱 자신감도 생긴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쭉 들어오신 분들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런 친엄마가 어디 있냐고 하실 겁니다. 그런데 있어요. 이 글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부를 일도 없지만 저희 엄마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남들이 볼 땐 비상식적인 사람, 그 사람이 저희 엄마이고 요즘 시대에 그렇게 자식을 차별하며 대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물으면 저희 엄마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부모님 아래 자라 저도 가끔씩 마음이 삐뚤어지기도 하고 불평불만을 늘어놓거나 나도 모르게 불쑥 속마음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으려고 정말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스스로 심리치료센터도 꾸준히 다니고 아이들에게 우리 엄마 같은 엄마가 되지 않기 위해 오늘의 나를 반성하며 노트도 적곤 하지요. 전 반드시 이렇게 임의로 노력을 해서라도 우리 아이들에게 완벽하지 못해도 따뜻한 엄마가 되어줄 겁니다. 심리적인 결손 가정에서 자라 많이 부족한 저이지만 지금까지도 잘 해왔다고, 앞으로도 잘 살아갈 수 있다고 격려해 주시면 제가 많은 용기가 될 것 같아요. 저 잘한 거 맞죠? 앞으로도 잘할 수 있겠죠?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배신의 후리지아와 함께하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저희 집은 부모님 이하 형제는 오빠, 저, 그리고 여동생 이렇게 3남매입니다. 집안 분위기가 어려서부터 굉장히 가부장적이었어요. 뭐든 아빠와 오빠에게만 해당되는 것들이 많았고 저와 동생은 오빠 먹고 남은 것, 오빠 쓰고 남은 것만 주어졌었습니다. 어려서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지만 어느 정도 자라면서부터는 이건 너무 부당하다, 이건 너무하다라는 생각들이 들기 시작했지요. 부모님은 오빠를 집안의 대들보라고 했습니다. 그 단어의 뜻을 몰라도 오빠가 우리 집에서 최고이구나, 뭐든 오빠가 우선이라는 것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차별 아닌 차별을 받고 자라며 부모님이 모두 그러한 상황들을 당연히 생각을 하시니 부당하다 생각이 들어도 저와 동생은 그냥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어려서보다 성인이 되어서가 더 문제였었습니다. 일찌감치 부모님에게 기대감이 없던 저와 동생은 대학에 다닐 때부터 알바를 하며 용돈을 벌었고 학자금 대출을 받아 대학을 다녔습니다. 부모님은 오빠의 대학 등록금을 대주어야 했고 오빠의 결혼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저와 동생의 대학 등록금은 한 푼도 보태주실 수 없다고 하셨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정말 기대도 하지 않았기에 서운하지도 않았습니다. 저희가 결혼을 할 때였습니다. 다들 예상은 하셨겠지만 오빠가 결혼할 때 부모님께서 2억을 결혼 자금으로 지원을 하셨습니다. 부모님 사시는 집 하나 딱 남겨놓고 현금을 싹싹 긁어서 모두 오빠에게 주셨지요. 오빠는 그 돈에 오빠가 그간 일하며 벌어놓은 돈으로 서울에 전셋집을 얻었습니다. 사실 당시만 해도 부모님이 주신 돈과 오빠가 모아놓은 돈을 합치면 융자 받아 서울에 집을 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빠가 서울 안에서도 비싼 동네에 집을 얻어야만 하겠다고 해서 전세로 신혼집을 얻게 되었지요. 저와 동생이 결혼할 때는 당연히 부모님께서 한 푼도 지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결혼을 하든 말든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하지만 결혼을 한다고 하면 도움을 줄 수는 없다고, 이제 남은 거라곤 두 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살 집밖에 없다고 하셨습니다. 딸들을 위해서는 모아두지 않을 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막상 정말 한 푼도 지원해주지 않으시고 저희의 결혼에는 크게 관심도 갖지 않으시니 정말 서운하더군요. 오죽하면 제 남편도 혹시 주워온 자식이냐고까지 했습니다. 저와 동생은 그런 부모님 아래에서 자라다 보니 자립심도 강하고 뭐든 미리 계획하고 나 스스로를 단돌이 하며 지내는 성향이 되었습니다. 또 서로 동성이다 보니 많은 부분들을 공유해 왔고요. 제가 먼저 결혼하고 2년 뒤 결혼한 동생과는 결혼을 하고 난 뒤 말할 수 없는 끈끈한 무언가가 더욱 생기기도 했습니다. 저도 동생도 전세로 결혼 생활을 시작했고 무조건 인서울보다는 수도권 안에 자가를 마련해 보고자 하는 꿈을 꾸며 열심히 청약을 넣었습니다. 그러다 동생과 저는 경기도의 한 신도시에 약간의 시차를 두고 나란히 서로 다른 단지에 청약에 당첨이 되었고 그렇게 입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자가를 마련한 것을 알고는 저희 부모님께선 사람은 자고로 서울에 살아야 하는 건데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멍청하게 경기도에 집을 산다며
혀를 차셨었지요. 하지만 저희 부부도 동생 부부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어디면 어떨까요? 아이들도 커가는데 안정적인 저희만의 집이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저와 동생은 청약한 아파트에 입주를 했고 안정적으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많은 부분을 대출을 끼고 샀지만 저희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이니 괜찮았습니다. 저도 동생도 마음속 깊이 부모님께 서운한 마음들이 있었지만 예전 분들이라 그저 아들이 최고라고 생각하셔서 그러는 거라 생각하며 겉으로는 티를 내지 않고 친정의 행사에도 참여하면서 최대한 화목하게 지내왔습니다. 자식된 도리로 그렇게 하는 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앞에서도 이야기한 바와 같이 저와 동생은 같은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둘이 사이가 가깝고 자주 만나다 보니 자연스레 저희 남편과 제부도 자주 만나면서 사이가 가까워졌습니다. 정말 다행인 것은 서로 성격적인 부분도 그렇고 아주 잘 맞았어요. 그 부분이 어찌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어쩔 땐 저희 자매 없이 남편과 제부 둘이서 만나 술도 한 잔씩 하면서 형님, 동생 하며 지내는데 너무 보기 좋고 고맙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제부가 다니던 회사가 부도가 나 문을 닫게 되었고 동생네가 큰 시름에 빠졌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는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제부는 충격에 많이 힘들어했고 동생도 마음이 힘들었지만 제부의 마음을 살피느라 다 표현하지도 못하고 끙끙 앓았었습니다. 그즈음 엄마와 통화할 일이 생겨 통화를 하다 동생네 이야기를 하였더니 엄마가 하시는 말씀이 야, 걔네 상종하지 마. 그러다 들러붙으면 다 같이 죽는 거야. 엄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야, 전화 끊어봐. 갑자기 왜? 아니, 너희 오빠한테 전화해서 걔네들 전화 받지 말라고 하게. 너희 오빠한테 도와달라고 하면 어떡하니? 엄마, 그게 할 소리야? 걔들 그럴 애들도 아니야. 사람이 구석에 몰리면 모르는 거야. 너희 오빠가 사람이 좋아서 도와달라고 안 해도 지가 먼저 도와줄지도 몰라. 엄마는 진짜 아들을 모른다. 오빠는 도와달라도 안 도와줘. 걔가 얼마나 착한데. 엄마한테는 그런지 몰라도 우리한테는 콩 한 쪽도 양보 안 하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자기밖에 모르는데. 우리 아들을 뭐 어떻게 보고? 하다못해 새언니한테도 이기적이고 자기 아들보다도 자기 자신이 우선인 사람이잖아. 엄마, 진짜 몰라서 그래요? 그건 당연한 거 아니니?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이야. 엄마랑 아빠는 오빠가 제일이잖아. 그거야 우리 집 대들보니까. 그러면 오빠는 자기 아들이 대들보가 아니다 뭐 이건가? 뭘 그렇게 따지고 들어? 시끄러. 아무튼 내가 오빠한테는 막내네 전화 받지 말라고 할 거니까 네가 막내한테 말해. 함부로 오빠한테 전화하지 말라고 해. 라고 하고는 급히 전화를 끊어버리십니다. 그래서 동생한테 엄마 이야기를 전했냐고요? 아니요. 어차피 동생도 오빠한테 전화를 하지 않을 거 아니 따로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동생네 소식을 알고 있는 남편도 걱정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하냐, 부모님도 걱정하지 않으시니 하더군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 모르냐고 어떤 반응일 것 같냐고 물으니 따로 대답은 하지 않고 그냥 천천히 고개만 끄덕이더군요. 얼마 뒤 남편이 제게 제안이라기보다는 그렇게 하겠다며 하나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 남편은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손해는 보지 않더라도 크게 돈도 벌지 못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회사에 제부를 입사시키겠다고 하더군요. 동생을 생각하면 고맙기는 했지만 남편의 회사가 어려워져도 안 되었기에 잘 생각해 보라고 했어요. 그러자 남편이 자신도 손해보는 운영은 하지 않는다며 자신이 알아서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알겠다고 했어요. 그날 저녁 남편은 제부와 연락하여 만났고 한참 뒤에 집에 돌아온 남편은 다음 날부터 제부가 출근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맙다고 했어요. 그러자 남편이 하는 말이 어려울 때 가족이 돕지 않으면 일어설 수 없는 거라고. 제부네 본가도 어려워 제부가 절벽 앞에 선 기분이었다고 하더라며 염치가 없더라도 남편의 제안을 받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남편의 그 말에 고맙다는 말밖에 안 나왔어요. 제부가 어렵다는 건 제 동생이 어렵다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니까요. 제 동생을 살려준 것, 제 동생의 가족을 살려준 것이기에
남편님에도 고마움에 고개가 절로 숙여졌습니다. 오빠는 동생네가 어려운 것을 알면서도 괜찮냐, 힘내라는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도 아예 모르쇠 하더군요. 그런데 전화위복이란 이런 것일까요? 늘 평타만 유지하던 남편 회사가 제보가 들어오고 나자 더 활기차지고 거래처도 많이 생겼습니다. 이전 회사에서 영업을 하던 제보의 스킬이 빛을 발했던 것이지요. 제부가 원래도 영업력이 있던 사람인데 실직 이후 재취업을 하면서 더욱 열심히 영업을 뛰었고 계약 성공률이 높다 보니 자연스레 회사의 실적 또한 높아졌던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제부는 기본급의 인센티브도 제법 많이 받아가게 되었고 회사도 성장하고 동생네도 안정되어가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발휘되었습니다. 어느 날 동생 부부가 저희 부부를 집으로 초대하여 이야기하더군요. 너무 고맙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더 고맙다고 했습니다. 겨우겨우 멱살끌이 하며 이끌어가던 회사인데 제보가 들어오고 거래처가 많이 늘면서 회사의 이윤도 더 많이 창출되고 그로 인해 직원들도 늘고 회사도 성장하고 모든 것이 성장했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제부에게 그러더군요. 나중에 더 큰 회사에서 아니면 더 대우가 좋은 회사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온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때까지는 지금처럼 열심히 해달라고요. 그러자 제부가 자신을 절벽 앞에서 손잡아준 사람이 저희 남편인데 자신이 어떻게 다른 곳으로 갈 수 있겠냐고 합니다. 다른 곳에서 지금 연봉의 2배, 아니 10배를 더 준다고 해도 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말이라도 얼마나 고맙던지요. 남편과 제부가 형제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고 저희 자매로 인해 맺게 된 멀다면 멀 수 있는 동서 관계인데 이리 돈독히 지내어 주니 그것만으로도 저희 자매는 든든하고 감사했습니다. 남편과 제부는 저희 부모님께 서운한 점들도 많았을 겁니다. 사위 대접까지는 바라지 않았어도 그래도 딸들과 결혼한 사람들인데 오면 오나보다 가면 가나보다 하고 제대로 인사 한번 해주지 않고 관심도 보이지 않으니 말이에요. 저희가 민망할 정도로 사이들을 본천만쩍하지도 않기에 남편과 제부가 서운해해도 저희 부모님을 미워해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둘은 때마다 안부 전화도 했고 저희 집에 행사에도 기꺼이 참석했습니다. 대꾸도 잘 해주지 않는 저희 아빠에게 안부를 물었고 살갑게 요즘 정치에 대해 이야기하며 아빠의 잔소리 같은 일방적인 정치 이야기도 묵묵히 듣곤 했지요. 남편과 제부가 같이 일한 지 5년째 되던 해 남편은 그간 회사에서 많은 이윤을 보았고 그 돈들을 잘 배분해 차곡차곡 모아놨다고 하더군요. 그날은 저희 아빠의 생신이었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모여 아빠의 생신을 축하했고 각자 준비한 선물과 생신 축하금을 드렸습니다. 아빠는 오로지 흐뭇하게 오빠만 바라보고 오빠의 아들만 바라볼 뿐 저와 동생의 가족들은 관심 밖이었습니다. 그날의 자리가 거의 파할 무렵 남편이 아빠에게 가 뭐라 이야기를 하는 듯 하더군요. 그리고는 준비한 봉투를 건넵니다. 아빠의 생일 축하금을 아까 드렸는데 뭘 드리는 건가 싶더군요. 다른 사람들은 모르게 드리는 것 같아 그 자리에서 아는 척하기는 그랬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물었더니 회사를 운영하며 많은 이윤을 얻어 그 이윤들로 회사에 재투자를 하며 점점 회사를 키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 앞으로 모아둔 돈이 1억 2천이 되더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2천만 원은 남겨두고 1억을 양가 부모님께 절반씩 5천만 원씩 해서 나누어 드렸다고 합니다. 그간 키워주셔서 감사하고 남은 노후에 이 돈으로 어려움 없이 지내셨으면 해서요. 시댁이야 저희 남편을 이만큼 잘 키워주셨으니 5천만 원이 아니라 5억을 받으셔도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 부모님은 그간 저희 남편에게 살가운 말씀 한번 하지 않으셨는데 그 큰 돈을 드렸다고 하니 제 부모님이지만 이건 아니다 싶더군요. 남편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사위 노릇하고 친정에서 제 길을 세워주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저는 그마저도 싫었습니다. 남편이 하는 일이라고 하면 무조건 믿고 보는 저이지만 저희 부모님에게 돈을 드린 건 그냥 속상하고 싫었어요. 이런 제가 너무 못되었나요? 말이 나와서 말이지만 저희 남편이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저희 부모님께선 2년 안에 망하는데 장을 지진다며 함부로 사업하는 거 아니라고 당신들은 큰 사위 없다고 생각할 테니 어렵다 힘들다 이런 말 할 거면 집에 오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 수모를 겪고도 저희 부모님에게 그리 했다고 하니 이 사람이 바보인가 싶은 생각까지 들더군요.
제가 대체 왜 그랬냐고, 그런다고 내가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냐고 하니 그래도 제 부모님 아니냐고 합니다. 저희 부모님이 아니었으면 본인이 저를 만나지 못했을 거라며 그것만으로도 이 정도는 해드려도 아깝지 않다고 합니다. 에휴, 진짜 이 사람이 너무 감사하게도 저만을 너무 사랑해 바보같이 그런 행동을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저희 부모님은 그 돈을 받고도 제게 고맙다거나 하는 어떤 연락도 하지 않았어요. 그럴 줄 알았습니다. 반면 시부모님께서는 제게 전화를 하셔서는 너무 고맙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되게 고마울 게 뭐가 있냐고 했어요. 당신 아들이 부모님께 드린 건데 말입니다. 그러자 부모님께서는 남편의 회사가 그리 성장한 것은 저희 뒷바라지 덕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이렇게 큰 돈을 받게 된 것도 제가 이해를 해 주었기에 받을 수 있으셨다면서요.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저는 사실 몰랐었다고요. 남편이 부모님들의 노후를 위해서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한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이 저를 전적으로 믿지 못하면 남편이 그러지 못했을 거라고 합니다. 저를 믿으니 남편이 부모님께 그리 해도 제가 딴지를 걸지 않을 걸 아니 그리 한 거 아니겠냐고 하시더군요. 네, 그건 맞아요. 전 남편을 믿습니다. 남편이 무슨 행동을 하든 그냥 쉽게 행동하는 건 없고 뭐든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하는 사람이기에 당장 이해가 가지 않는 것도 우선 남편의 선택을 믿어주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남편이 양가 부모님들께 그 큰돈을 드렸을 때도 대책 없이 한 행동이 아니고 생각 없이 한 행동도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저희 부모님이 남편에게 너무 못하셨기에 그 돈을 드리는 것이 남편에게 미안할 뿐이었지요. 아무튼 어머님은 이번에 받은 5천만 원에 대한 공을 저에게로 돌리시며 앞으로도 수고스럽겠지만 남편의 뒷바라지를 잘 부탁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받은 돈은 잘 모아두었다가 아이들 대학 갈 때 학비로 보태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러지 마시고 두 분을 위해서 쓰시라고 했어요. 저희는 충분히 모으고 있다고요. 그런데 얼마 뒤였습니다. 저희 오빠의 카톡 프로필에 값비싼 외제차에 기대어 서서 자신을 찍은 오빠의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처음에 무심결에 보았다가 오빠네가 그리 여유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차는 무엇일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오빠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오빠, 차 샀어? 어? 아, 이 오빠가 차 좀 뽑았다. 어때? 멋있지? 그러게, 그 차 엄청 비싼 거 아니야? 1억이 좀 넘어. 헐, 진짜 비싸다. 남자는 차가 자존심이야. 좋은 차 타고 다녀야 밖에서 대우받는 법이야. 매부도 사업하는데 좋은 차 좀 타고 다니라고 해. 맨날 국산 중형 SUV나 타고 다니고 어디 다니면 사장인 줄도 모르겠어. 아, 사람이 너무 추레해. 아, 그래. 그건 뭐 내가 이야기할 건 아닌 것 같아서. 오빠, 그런데 집 재계약은 어떻게 됐어? 집? 아, 말도 마. 재계약 안 돼서 또 이사 가야 해. 아, 진짜 전세살이도 지긋지긋하다. 그러면 차 살 돈 아꼈다가 이사 갈 때 보태서 그냥 집을 사지 그랬어. 야, 돈 5천만 원 더 보탠다고 이 동네에서 집 못 사. 5천만 원? 그 돈은 어디서 났는데? 내가 돈을 어디서 나겠냐? 안 그래도 차 바꾸고 싶어서 팜플렛 구경만 하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불러서 돈을 주시더라고. 필요한데 쓰라면서. 아이, 그 길로 가서 그냥 2차 계약한 거야. 아, 아빠가? 진짜 아버지는 내가 필요할 때 어려울 때를 기가 막히게 하신다니까. 네, 맞아요. 아빠는 저희 남편이 준 돈을 오빠에게 준 것이었습니다. 오빠는 그 돈으로 홀라당 외제차를 산 것이었고요. 우리 남편이 피땀 흘려 번 돈, 그 사람들도 꼴에 장인 장모라고 노후를 위해 쓰라고 준 돈을 오빠에게 줘버린 거였어요. 어찌나 화가 나던지 참을 수가 없어서 그 길로 친정으로 갔습니다. 아빠, 그이가 준 돈 주세요. 당장 내놔요. 뭐? 이게 무슨 소리야? 그이가 준 5천만 원 달라고요. 아빠는 그 돈 받을 자격도 없는데 받은 것 같아요. 내가 뒤늦게 알았을 때라도 바로 와서 찾아갔어야 했는데 바보처럼 그 사람의 마음 높이 사주고 싶어서 아무 말 안 했었어. 너무 후회해요. 빨리 주세요. 빨리요. 내 사위가 준 돈을 왜 널 줘야 되는데?
내 남편이 준 거니까요. 아빠는 그 돈 받을 자격이 없으니까요. 내가 장인인데 왜 받을 자격이 없어? 아니요? 없어요. 언제 장인 노릇이나 했어요? 사위한테 따뜻한 말 한마디 걸어봤어요? 인사에도 받는 동 마는 동 했잖아요. 그런데 돈은 왜 받아? 나라면 염치가 없어서 못 받겠다. 아빠는 염치가 없어서 받았어요? 너 아버지한테 못하는 말이 없어? 아빠, 그 돈 오빠 줬죠? 오빠 차 바꾸라고 줬죠? 왜? 대체 왜 그 돈을 오빠한테 줬어요? 내 마음이지. 내 돈이니까 내 마음대로 했지. 너희 오빠가 차를 바꿔야 한다잖아. 더 튼튼한 차로 바꿔야 한대서 돈 줬다. 아니 뭐 잘못되었냐? 우리 남편이 오빠 차 바꿔주려고 그 돈 번 거야? 아니잖아요. 내가 우리 집에 돈 준다고 하면 반대할까봐 나한테 말도 안 하고 드린 돈인데 그러면 좀 목적에 맞게 썼어야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야, 내 마음이야. 네가 준 돈도 아닌데 왜 네가 난리야? 난 다음에 네 남편이 돈 주면 그 돈도 내 아들 줄 거야. 난 내일이라도 죽으면 그만인 나이야. 아, 내 미래는 내 아들이고 내 노후도 내 아들이야. 그러니 내가 내 아들 주는 건데 뭐 잘못되었냐? 이래서 딸 자식은 하나도 소용없다는 거야. 애미 애비 알기를 얼마나 우습게 알면 지 오빠 차 바꿔줬다고 득달같이 달려서 난리야 이 난리기를. 아빠의 그 말에 너무 화가 나서 앞으로 딸들은 없다고 생각하고 사세요. 평생 아들만 끼고 살라고요. 어려서부터 오빠만 위하고 오빠만 알고 사시는 거 그러려니 했는데 더는 못 참겠어요. 명절이고 생신이고 우리는 오지 않으니 그리 알고 오빠랑 천년만년 행복하게 사세요. 야, 오지 마. 니네 하나도 아쉬울 거 하나도 없어. 다시는 오지 마. 라고 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슬프지도 않더군요. 진작에 인연을 끊었어야 했는데 제가 물러터져서 이 상황까지 오게 된 듯 했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동생도 부모님과의 연을 끊었습니다. 고아는 아니지만 고아라고 생각하고 동생네와만 연락하며 지내었지요. 그렇게 2년이 지난 얼마 전 엄마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간 연락처를 차단할 필요도 없을 만큼 저희에게 일절 연락도 하지 않으시던 부모님들이신데 웬일로 연락을 하셨나 했더니 오빠가 실직을 했다며 저희 남편 회사에 취직을 시켜달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취직을 시켜줄 리도 없지만 왜 그걸 오빠가 아닌 엄마가 전화를 해서 말하냐고 했습니다. 그러자 엄마 말씀이 오빠가 실에 빠져 있기에 보다 못해 당신께서 연락을 하셨다고 하시더군요. 참 기가 막히죠? 40 중반이 된 아들을 여태 엄마가 챙기고 계시네요. 그래서 이미 2년 전에 친정과는 모든 인연이 끝났다고 생각한다고 그렇게 어떤 부탁도 들어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엄마는 세상 매정하다고 하시며 저희 남편에게 직접 이야기를 하시겠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절대 그러지 마시라고 했습니다. 엄마는 저와 전화를 끊자마자 제가 남편에게 말할 새도 없이 바로 저희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오빠의 취업을 청탁했고 남편은 숨도 쉬지 않고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고 저희 친정 부모님과 오빠네 연락처를 모두 차단했다고 하더군요. 지금 전 부모님 소식도 오빠네 소식도 모르고 지내고 있습니다. 가끔은 우리가 너무 매정했나 싶기도 하지만 평생을 부모님이 우리에게 해오신 것과 세상 물정 모르고 제잘나다고 살아온 오빠는 없다고 생각하고 사는 것이 차라리 마음이 편하네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 언젠가 다시 왕래를 해야 할 때가 오겠지요. 그 시기가 정말 늦는다면 부모님 돌아가실 때라도 오빠네를 보게 되겠지요. 하지만 아직은 미리 생각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제야 저희도 동생네도 친정으로부터 좀 자유로워진 만큼 당분간만이라도 우리들만 생각하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배신의 후리지아와 함께하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완전 어이없었던 제 이야기입니다.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저는 결혼을 했다가 이혼을 한 사람입니다. 5년 살고 헤어졌는데 뭐 누구에게나 사유가 되는 성격 차이였고 참다 참다 결국 이혼을 결정했죠. 제 이야기는 오래된 일이기도 하고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그냥 이쯤 하고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제 올케와 저와 관련된 완전 어이없는 일입니다. 살다 살다 이렇게 무시당하긴 처음이고 이렇게 황당한 일은 처음이었네요. 너무 잘해주기만 하니까 올케는 저를 우습게 봤었던 것 같더라고요. 이혼까지 한 여자인데 이미 볼장 다 본 여자인데 저란 사람을 너무 안일하게 봤던 거였겠죠. 암튼 저는 이혼을 했기에 남동생만큼은 절대로 부모님에게 이혼한 자식을 둔 부모의 오명을 안기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잘 살기를 바랐었고 동생이 결혼을 한다고 했을 때 물심양면 아끼지 않고 모든 것을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올케에게도 마찬가지였고 하물며 올케 부모님, 즉 사돈 어른들께도 살갑게 구는 그런 신의와 동시에 사돈이 되었었죠. 제가 결혼 생활하면서 힘들었었던 부분들, 올케에게는 절대로 느끼게 하고 싶지 않아 정말 언니처럼, 친누이가 아니라 선배처럼 그렇게 대해줬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 잘해주기만 했나 보더라고요. 슬슬 기어오르기 시작했는데 처음엔 어리니까 그냥 귀엽게 보자라고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는 꼰대 나이에 들어가는 사람이라 흔히 이야기하는 젊은 사람들에게 꼰티 내고 싶지 않았거든요. 올케는 결혼과 동시에 동생에게 많은 불만이 있는 듯 했어요. 아주 흔한 것들이었고 제가 봤을 땐 사랑 싸움 같은 거였는데 가끔 올케가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어보면 좀 오바스럽다. 요즘 애들은 다 저런가? 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었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였습니다. 동생이 출근을 하면서 올케에게 허그를 해주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처음엔 해줬는데 한 달 지나고 나니 출근하기 바쁘다고 아마도 이제 사랑이 식은 것 같다는 애교 섞인 투정이었었죠. 저는 그냥 우쭈쭈 해줬습니다. 남편이 허그를 해주지 않는다고 투정 부리는 올케도 귀여웠고 알콩달콩 잘 살고 있구나. 나는 결혼해서 이혼하는 과정 중에 남편이 내 눈에 띄기만 해도 확 받아버리고 싶던데 쟤들은 허그를 안 해준다고 저리 하소연을 하다니 귀엽더라고요. 그런데 점점 올케가 동생을 비난하는 강도가 세지는 겁니다. 너무 자기를 배려해주지 않는다고 말이죠. 오빠가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사실 저는 너무 이해가 안 가고 오빠한테 너무 서운했어요. 이혼하고 싶을 정도로요. 아니 무슨 일이길래 이혼까지 하고 싶었어. 그리고 이혼이라는 말 그렇게 쉽게 하는 거 아니야. 어제 오빠 들어오자마자 제가 음식물 쓰레기를 갖다 버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오빠가 인상을 쓰는 거예요. 막 들어온 사람한테 음식물 쓰레기 갖다 버리게끔 하고 싶냐고. 아니 들어오기 전에 가방만 내려놓고 갖다 버리는 게 뭐 그렇게 힘이 든 건가요? 힘든 건 아닌데 힘들게 일하고 들어왔으니까 동생이 좀 서운했나 보다. 그런데 본인이 버리기엔 시간이 안 되었었나? 저 음식물 버리는 거 못해요. 그건 오빠도 잘 알아요. 그리고 더럽잖아요. 더러운 건 남자가 하는 거 아니에요? 암튼 저 지금 아주 심각해요. 오빠랑 이혼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음식물 쓰레기 가지고 이혼한다는 게 말이 돼? 그건 아닌 것 같은데. 헐, 형님은 이혼하셨잖아요. 원래 이렇게 자잘한 것들이 쌓여서 이혼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혼했다는 사실 굳이 숨길 필요는 없지만 이혼을 했잖아요. 이혼녀이잖아요. 라고 제 앞에서 대놓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이혼이라는 것이 흠은 아니지만 사실 자랑할 거리도 아니고 대놓고 이야기할 만큼 잘한 일은 아니니까요. 그 누가 좋아서 행복해서 이혼하는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이혼하는 결말을 맺기 전까지 부부 사이엔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비극적인 스토리가 들어있는 법인데 올케는 무슨 말만 했다 하면 형님은 이혼을 하지 않았느냐? 왜 자기의 마음을 몰라주는 것이냐라고 제게 반문을 했거든요. 좀 당돌하구나 생각되어지더군요. 그렇다고 어린 사람 붙잡고 뭐라 할 수도 없고 그냥 달래주었습니다.
그리고 바보같이 저는 음식물 쓰레기 이야기가 또 나오는 것이 싫어서 고가의 음식물 쓰레기 기계를 동생 부부집에 설치를 해 주었습니다. 적어도 그것이 있으면 동생도 퇴근하자마자 음식물 쓰레기 버리러 갈 일도 없고 그 일로 옳게도 이혼을 한 해 만에 이야기 나올 일이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부부 사이라는 것이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한 가지 일이 해결되면 또 다른 일이 터지고 서운한 게 사라지면 또다시 새로운 서운한 게 생기고 이런 게 바로 부부 생활이 아닐까 싶네요. 때는 비극적으로 올케가 첫 아이를 잃었을 때였습니다. 집안이 아주 난리가 났었어요. 저희 집에서도 올케네 집에서도 매일같이 올케를 들여다보면서 위로해주고 보살펴주고 서로들 상처받았을 올케를 달래주느라 온 힘을 다 쏟을 때였었죠. 남동생 결혼하고 그때 두 번째로 사돈 어른들 얼굴을 봤었습니다. 좋은 분들이더라고요. 이야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고상하신 분들이었고 상식에 벗어난 분들이 아니라는 것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딸을 너무 사랑하셨다는 거였습니다. 물론 당시 올케 상황이 좋지 않았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누구라도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올케는 모든 사람들을 붙잡고 그때도 이혼을 이야기했었습니다. 아이를 잃었으니 자기에게 너무 큰 상처이다. 오빠와 살지 못할 것 같다. 이건 내 탓이 아니라 오빠의 탓이다. 오빠가 자기를 너무 등한시했다 등등. 그때 남동생 세상에서 가장 나쁜 남편이 되었었고 무심한 남편이 되었었습니다. 그래도 다 달래주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것이라고 달랬고 보듬어 줬고 올케를 진심으로 다 이해해 주었죠. 그 일이 본격적으로 시초가 된 것이었을까요? 이후 올케는 원래 철이 없었던 사람이 더 철이 없어졌고 아나 무인의 모든 것이 자기 위주로 돌아가길 바라더군요. 자기 입장에서 조금이라도 불편한 상황이 될 것 같으면 자신의 상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거론을 했고 그럼과 동시에 또 다시 이혼을 이야기했었습니다. 저희 부모님 앞에서도 아주 습관적으로 이럴 거면 차라리 이혼을 하겠다. 이혼을 하고 싶다라고 말을 했던 사람이었죠. 요즘 시부모님들 참 대단합니다. 아니면 우리 부모님이 특별히 마음이 넓었을 수도 있는데 이혼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며느리 단 한 번도 뭐라 말씀하지 않더군요. 그냥 철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만 생각하시는 것 같았거든요. 아니면 말로만 그러는 거니까 신경을 쓰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말끝마다 형님도 이혼을 했는데 왜 자기는 안 되냐는 말. 솔직히 저 말할 때 머리를 한 대 콩 하고 박아버리고 싶긴 했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참고 또 참고 있던 제 성격을 결국엔 올케가 건드리고 마는 사건이 생기고 말았으니 사정은 이러했습니다. 저는 남동생과 사이가 매우 좋은 사람입니다. 자주는 아니어도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씩은 만나서 식사를 하는 사이죠. 전화 통화도 아주 자주 하는 편이고 올케와 사이는 괜찮은지 동태를 살피기도 하고. 암튼 다른 남매보다는 좀 더 특별하게 친한 편이긴 합니다. 그날도 역시나 동생과 짬을 내서 점심을 먹고 있는데 이번 주에 뭐를 하냐. 올케 심심할 수도 있으니 가까운 곳으로 여행이라도 가라. 바람 쐬어주면 기분 좋지 않겠느냐 라는 말을 했는데 그주 주말에 남동생의 장인 장모님 결혼 기념일이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처가에 가봐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 이 녀석이 자기 엄마 아버지 결혼 기념일은 단 한 번도 챙기지 않았으면서 아내가 좋긴 좋은가 보구나 라고 생각을 했네요. 뭐 요즘엔 며느리가 시집을 오는 게 아니라 아들을 장가 보낸다고 하니 뭐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래도 일전에 사돈 어른들 만나 뵌 적도 있었고 다시 이야기를 나눴을 때 좋은 인상을 제게 주셨기에 그렇게 안 해도 되지만 남동생에게 사돈 어른들 결혼 기념일이라는 말을 들었으니 뭔가라도 해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위가 챙기는 것은 당연하겠으나 그 사위의 누나인 제가 사돈 어른들을 챙기는 것은 좀 다른 느낌일 테니까요. 순전히 우리 남동생 좀 잘 봐달라고 하는 특별한 뇌물 같은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동생에게 돈을 좀 주었어요. 식사는 동생 부부가 알아서 대접을 해드릴 테니 저는 질 좋은 와인 한 병 정도를 대접해드리겠다. 그리고 진심으로 결혼 기념일을 축하드린다라고 꼭 전해달라고 그리 말을 했죠. 오지랖이면 오지랖입니다. 그런데 저는 정말 남동생을 위해 산 일이었고 사돈 어른들의 성정을 높이 산 바 있었기에
절대로 이 일로 인해 다른 사건이 일어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었습니다. 오히려 남동생의 면이 서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이 일로 올케에게 한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 한 소리에 결국 저도 터지고 말았고요. 건방이 하늘을 찌르고 오만함이 우주로 날아가는 올케를 보면서 더 이상 그냥 두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교육 좀 시켰습니다. 그리고 제가 누굽니까? 산전수전 다 겪은 그런 여자입니다. 올케가 항상 이야기하는 이혼한 여자예요. 이혼한 여자, 우습게 보면 정말 큰 코 다칩니다. 이혼이 대단한 건 아니지만 이혼이라는 것이 절대로 쉬운 건 아니거든요. 내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는 일이 될 수도 있는 건데 그게 어디 쉽겠습니까? 그럼 제 멘탈이 어느 정도이겠습니까? 저는 제 인생을 이혼하기 전후로 나누는 사람입니다. 그 정도로 이혼 후 멘탈이 아주 강해졌거든요. 말이 좋아 멘탈이 강한 거지 독해졌다는 뜻입니다. 사건은 이랬습니다. 그저 주말 저는 올케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뭐라는 줄 아십니까? 아, 기가 막혀서 왜 전화를 안 했냐고 하더군요. 제게 서운하답니다. 무슨 전화냐고요? 왜 자기 엄마 아버지한테 전화를 안 했냐는 겁니다. 사돈 어른들 결혼 기념인데 성의 없이 돈만 보냈다고. 적어도 전화를 못할 것 같으면 카드 한 장이라도 써서 줘야 한 거 아니냐고. 이런 소리 들었습니다. 제 말 이해되시나요? 아, 완전 어이없어서 이건 빡치는 상황 아닌가요? 형님, 지금 너무 예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왜 돈을 보내신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가 돈이 없어 보였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아니, 그렇잖아요. 적어도 돈을 주려면 봉투에 넣어 주던지 아니면 이렇다 저렇다라는 카드 한 장을 써서 주던지 그게 아니면 전화라도 한 통 했어야 하지 않나요? 너무 예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제가 우리 엄마 아빠한테 얼마나 부끄러웠는 줄 아세요? 그래? 얼마나 부끄러웠는데. 이혼하고 싶을 정도로요. 엄마 아빠가 제가 이런 데서 받는다고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돈을 주는 시누이라? 우리 엄마 아빠 돈 없지 않아요. 이건 돈을 주고도 욕먹는 행동이라고요. 너무 예의가 없어서. 그래? 그럼 너희 엄마 아빠도 그리 생각하시디? 내가 예의 없는 사람이라고? 아니, 오빠가 있는데 아무리 그래도 우리 엄마 아빠가 사돈 욕을 했겠어요? 우리 엄마 아빠가 얼마나 예의 있는 사람인데요. 이건 정말 잘못된 행동이에요. 그러니 지금이라도 우리 엄마 아빠한테 전화하세요. 축하드린다고. 그리고 죄송하다고. 나는 사돈 어른들 굉장히 예의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딸 교육은 정말 못 시키셨나 보다. 야, 너 진짜 정똑같 해라. 이게 지금 봐주니까 그냥 오냐오냐 하니까 너 지금 제정신이니? 뭐라고요? 이러시면 저 진짜 오빠랑 이혼해요. 저 오늘 가뜩이나 이런 데서 받아서 이혼하고 싶었는데 책임질 수 있어요? 저 이혼해요? 아, 이혼해. 이혼하라고. 맨날 이혼한다 말을 습관처럼 다는 너? 너 같은 애는 정말 이혼을 해봐야 그 고통을 알지. 야, 이혼이 쉬운 줄 알아? 이건 뭐 말끝마다 이혼이래. 만일 니네 엄마 아버지도 내가 예의 없는 행동이다 라고 생각했으면 그래, 내 동생 이혼하는 게 맞아. 왜냐? 그런 생각을 하는 자체가 비상식적인 거거든? 완전 정신 내려놓은 거거든? 전화로는 안 될 것 같아서 1시간 거리는 동생 부부 집에 찾아갔습니다. 가뜩이나 좀 거슬렸었는데 이건 완전 억지에 또 억지를 부리는 말이었으니까요. 만일 제가 동생 부부 집에 갔을 때 그때도 올케가 제게 종주먹을 들이대며 까불었다면 그날 올케 제게 머리채 잡혔을 겁니다. 그런데 아니더군요. 왜냐면 제가 동생 부부 집에 가는 도중 사돈 어른들이 직접 제게 전화를 하셨거든요. 사위한테 들었다면서 얘가 이렇게 철이 없다고 지금 집으로 가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주 홍구멍을 내주길 바란다고. 사돈 어른들도 혼을 내긴 했는데 애가 철이 없어도 너무 없는 것 같다고. 그 이혼이라는 말 다신 입에 올리지 말라 했는데 친정 부모님의 충고는 듣는 척도 안 하니 시누이께서 좀 알아서 확실하게 혼을 내라 하시더군요. 올케는 제가 집에 가자 아주 조용했습니다. 이미 사돈 어른들에게 한마디 들은 듯 했어요. 올케에게 이것저것 따질 필요 없이 제 할 말만 했습니다. 대놓고 협박을 했다면 협박이겠네요. 올케, 이혼을 하려면 완전 이판사판 꼴 보게 된다? 나 그 꼴 본 여자야. 그리고 시어머니보다 시누이가 한번 매운맛 보여주기 시작하면 그거
캡사이신 저리 가라 할 정도야. 올케, 매운 신우이 맛 좀 볼래? 적당히 해라. 이번엔 날 더워서 머리에 더위 먹은 거라 생각할게. 두 번 다시 이런 억지 부리지 마. 그럼 올케 큰 코 다쳐. 나 이거 농담 아니야. 알겠지? 올케는 여전합니다. 여전히 철이 없고 여전히 아이 같아요. 그런데 만일 사람의 심성 자체가 고약한 사람이었다면 동생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겠지만 사람이 독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은 생각이 없는 거였습니다. 생각이 없는 사람인데 뭘 탓하겠습니까? 될 때까지 머릿속에 생각이 들어찰 때까지 알려주고 가르쳐줘야죠. 그 역할은 제가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 부모님 이혼한 자식 두는 건 저 하나로 충분하니까요. 제가 희생을 해야겠죠. 나쁜 역할은 다 제가 맡고 있고 군기 잡는 것 또한 제가 다 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교육관 신우의 역할을 하게 되었지만 인간 개조 한번 만들어보죠 뭐. 저희 아버지도 그렇고 남동생도 그렇고 인간 개조의 용광로의 해병대 출신들인데 저한테도 그 해병대 피가 흐르지 않겠습니까? 올케야, 인간 개조의 용광로에 온 걸 축하해. 우리 한번 잘 해보자고. 그리고 당분간 순한 맛의 신우이는 없어요. 매운맛만 있을 거야.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외국계 제약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입사했을 땐 한국에서 일을 했었고요. 예상보다 일이 잘 풀려서 본사인 독일로 발령을 받게 됐습니다. 그곳에서 보낸 시간 5년. 타지 생활은 쉽지 않았습니다. 언어, 문화, 업무 스타일 모든 게 달랐고 그 안에서 살아남으려면 2배, 3배 더 열심히 해야 했죠. 업무를 누구보다 꼼꼼히 챙겨야 했고 언어 공부도 계속해야 했고 그리고 회의가 끝나면 혼자 남아 정리를 하며 다시 한번 복귀를 하고 동료들이 퇴근 후 맥주를 마실 때도 저는 앞서 나가기 위해 그런 자리는 피하기 일쑤였죠. 그렇게 달리다 보니 5년이라는 시간이 순식간에 흘렀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소개팅으로 한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그 남자친구에 대한 얘기입니다. 저는 정말 열심히 산 사람이에요. 그리고 솔직히 어쩌면 자격지심으로 똘똘 뭉쳐진 사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걸 겉으로 티내지 않기 위해 저는 더 부단히 노력을 하는 사람입니다. 저의 주제를 잘 알고 제 처지를 잘 아는 사람이거든요. 연애 경험은 별로 없습니다. 저는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 컸기 때문에 다른 곳에 시간을 투자할 여유가 없었거든요. 제가 이렇게 성공에 목말라 하고 연애를 등한시했던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고등학교 때의 기억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공부를 꽤 잘하는 아이였어요. 항상 상위권을 유지했고 학교 선생님들이 미정이 네가 내 제자 중 최고야 라고 말할 정도였죠.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저와 아주 친하게 지내는 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 연애라고 부르기엔 어설펐지만 사실 그때 우리는 분명 이성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저보다 성적이 조금 떨어지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나름 상위권이었고 같은 학원을 다니며 서로 문제집을 나눠보고 시험 끝나면 같이 떡볶이를 먹으며 수다를 떨곤 했죠. 그 친구의 엄마도 저를 참 좋아했습니다. 아, 우리 아들도 공부 좀만 더 잘했으면 좋겠네. 미정이 엄마는 좋겠다. 이렇게 똑똑하고 이쁜 딸 둬서. 만날 때마다 저를 칭찬했고 나도 미정이 같은 딸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도 서슴없이 하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듣고 말았습니다. 그 친구의 집 앞이었어요. 학원 가기 전 친구를 데리러 들렀다가
현관 앞에서 가방을 고쳐매고 있는데 앞에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 친구 엄마와 그 친구가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평범한 대화 같았어요. 그러다 저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귀가 번쩍 뜨였죠. 지금은 똑같아 보일 거야. 그렇게 시작된 대화는 저의 세상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근데 조금만 커봐라. 절대로 미정이랑 너는 같은 선에 있을 수 없는 애야. 그리고 친구 엄마는 아주 차분한 목소리로 잔인하리 많지 날카로운 현실을 말했습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하려면 이젠 학벌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야. 집안의 재력, 부모의 수준이 뒷받침돼야 해. 근데 미정인 그런 게 전혀 없잖아. 공부만 잘해서 성공하는 사회가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만 친하게 지내. 대학 가고 사회인 되면 너의 발끝도 못 따라올 정도로 차이가 날 테니까.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세상은 냉정하다는 것을, 그리고 사람의 얼굴이 두 개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앞에선 그렇게 저를 예뻐하고 딸 삼고 싶다고 말하던 사람이 뒤에서는 그렇게 잔인한 말을 할 수도 있다는 걸 저는 그때 결심했습니다. 꼭 성공하겠다. 그리고 또 다짐했습니다. 앞에선 좋은 척하지만 뒤에서는 얼마든지 험담을 할 수 있다는 거 잊지 말자. 그 어린 나이에 저는 너무 일찍 사람의 이중성을 알게 되어 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연애보다 친구보다 성공이란 단어가 더 중요해져 버린 아이가 되어버렸죠. 30을 갓 넘긴 시점에 저는 이미 서울 한복판에 40평대 아파트를 갖고 있었습니다. 대출도 없이. 그 집은 결코 쉽게 얻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제 월급을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고 몽땅 쏟아 부었고 제약회사에서 일하면서 이곳저곳에서 주워들은 정보들을 머릿속에 차곡차곡 쌓아 두었다가 제약주에 투자를 조금씩 해왔습니다. 그게 작은 씨앗이 되어 결국 비교적 어린 나이에 제 이름으로 된 집을 마련하게 된 거죠. 지금 돌아보면 그게 제 인생의 절대적인 성공 지표는 아니었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그땐 그랬습니다. 어린 나이에 집 있으면 성공한 거지.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도 생각했습니다. 이젠 그 누구를 만나도 꿀릴 게 없다. 그렇게 한국으로 돌아오자마자 주변에서 소개팅을 해주겠다는 제안이 줄을 이었습니다. 소개팅 제안이 들어올 때마다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나갔죠. 이번엔 어떤 사람일까? 조금은 설레고 조금은 계산적인 마음도 있었죠. 그러다가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바로 그 남자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말투는 조금 서툴렀지만 행동은 언제나 성실했고 무언가를 대충 하는 법이 없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그의 사는 이야기를 들으며 알게 된 한 가지 공통점. 홀 어머니와 함께 산다. 그 순간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동변상련이었을까요? 그냥 좋았습니다. 그리고 만나면 만날수록 저는 마음속으로 자꾸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연애보다 결혼하면 더 좋은 사람이겠구나. 그만큼 그는 착했고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연애는 순조로웠고 그리고 남자친구도 저란 사람을 연애보다는 결혼하기 더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듯 했어요. 아니, 생각이 아니라 대놓고 말을 하기도 했었죠. 나는 집 안 해도 되는 거지? 자기 집에 들어가 살면 되는 거잖아. 그리고 자기 또 독일 나갈 수 있는 거 아니야? 와, 그럼 우리 아이 낳으면 독일에서 교육시키면 되겠다. 나 대학 때 우리 교수님도 독일에서 박사과정 밟으셨었는데, 와, 생각만 해도 좋네. 뭐라고? 지금 나한테 얹혀 살겠다라는 거야? 오호, 얹혀 살다니. 그냥 같이 사는 거지. 대신 자기야, 난 땅이 있잖아. 하하하하. 땅. 우선 이 땅에 대해 조금만 이야기를 하고 넘어갈게요. 그 땅은 남자친구의 아버지가 남겨주신 거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엄마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결혼하면 자신에게 넘겨주기로 했다고. 그 땅값만 해도 수십억은 된다고. 그러니 자신은 당당하게 제 집에서 들어가 살겠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라고.
농담일 수도 있고 진담일 수도 있는 그런 얘기였죠. 연인들끼리 저런 촌스럽고 철없는 대화들 하긴 하잖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제 입에서 결국엔 저 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제 인생에서 다시 한번 사람의 이중성이 얼마나 고약한지, 그리고 얼마나 편협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그건 바로 제가 남자친구의 집에 인사를 갔을 때, 그때 일어나게 됩니다. 결혼 허락받기 위한 자리였기에 저는 선물에도 신경을 엄청 썼습니다. 우선 백화점에 들러 남자친구의 어머니 가방을 하나 샀고요. 그 가방은 남자친구가 픽해준 거였어요. 자신의 엄마가 이번 자신 생일 때 해달라고 한 거였다고, 그거 해주면 아마 엄청 좋아라 할 거라고. 가격이 조금 부담이 되긴 했지만 미리 예단하는 거라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과일과 꽃다발까지 하나하나 다 신경을 썼었죠. 옷도 아주 단정하게 차려입었습니다. 과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너무 내추럴하지도 않게 그렇게 신경을 써서 갔는데 그의 집에 들어가자마자 저는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글쎄요. 남자친구와는 너무 다른 이미지였어요. 뭐랄까, 빗자루로 타고 다닐 것 같은 마녀 이미지라고 하면 좀 너무한 걸까요? 그런데 딱 그런 이미지였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의 그런 모습도 처음 봤었던 것 같아요. 꼼짝을 못 하더라고요. 자신의 엄마한테. 다정하고 섬세한 건 좋은데 그냥 아들을 너무 쉽게 부려먹는 느낌이었습니다. 뭐 자신의 아들이니 그런가 보다. 딸과 아들은 좀 다른가 보다 생각을 했는데 저는 한 번 더 식탁 위에 차려진 뭔가를 보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죠. 제가 좀 당황을 하자 남자친구가 그러는 겁니다. 아, 자기야, 우리 엄마가 음식을 못해. 진짜 미안하지만 맛이 없거든. 그래서 그냥 이걸로 준비했어. 아, 뭐 내가 안 해봐서 그래요. 그리고 우리 집에 뭐 먹으러 온 거 아니잖아요. 요즘 사람들 못 살아서 못 먹고 사는 것도 아닌데. 안 그래요? 아, 네, 그렇죠. 도대체 뭘 보고 그렇게 당황했느냐고요? 그건 바로 식탁 위에 올려져 있던 옛날 통닭 때문이었습니다. 양념과 후라이드 2마리. 물론 그냥 비닐봉지채 던져놓은 건 아니었어요. 나름 접시에 담아두긴 했더라고요. 근데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웃음이 났습니다. 이게 쿨한 건가? 아니면 내가 한국에 없던 사이에 뭔가 문화가 바뀐 건가? 독일에서 5년을 살다 왔잖아요. 그 사이 한국 치킨이 전 세계적으로 핫해졌다는 건 알고 있었죠. 외국인들이 한국 치킨을 두고 열광하는 걸 보면서도 그냥 TV 속 이야기라고만 생각했어요. 근데 정작 내가 소개팅으로 만난 남자의 집에 인사하러 온 자리에서 이 옛날 통닭이 메인 요리로 등장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더 어이없던 건 너무 아무렇지 않게 저를 식탁으로 이끌던 그들의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정말 진지하게 생각했습니다. 아, 이게 진짜 한국의 새로운 문화인가? 그렇게 속으로 곰곰이 생각하며 어색하게 웃던 제 모습이 지금 돌이켜도 참 당황스럽고 웃기기만 합니다. 그런데 대화를 하면서 이내 알게 되죠. 이건 변화된 문화가 아니라 저를 무시해서 생긴 거라는 것을 말이죠. 좀 순살로 좀 준비해주지. 뼈 있는 닭이라 그런지 먹기가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도 준비해 준 거니 먹는 척을 하긴 했는데 남자의 어머니가 이러시는 겁니다. 나는 다른 엄마들처럼 바라는 거 없다. 그냥 니들만 잘 살면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 아니에요. 어차피 이거 다 진심 아니라는 건 다 알잖아. 안 그래요, 미정씨? 네? 무슨 말씀이신지. 나는 바라는 게 많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아들 이만큼 키워놓은 사람이 난데 홀라당 다른 여자 좋으라고 그냥 공짜로 넘겨줄 순 없는 거잖아요. 난 그렇게 생각해요. 아, 그러신가요? 뭐 바라는 게 있으세요? 외국에서 좀 오래 살았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집도 있다고? 대출도 없는? 네, 맞습니다. 잘 알고 계시네요. 그럼 결혼하면 그 집은 공동명의 하는 거죠? 그리고 외국에서 산 미정 씨랑은 다르게
나는 한국에서만 산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무엇보다 예의 범절을 중요시하는 나라예요. 그건 알죠? 법도라는 게 있으니까. 그래도 여기서 교육받고 다 했으니까. 네, 잘 알죠. 그런데 왜 그런 말씀을. 우리 아들 공경하길 바라요. 그리고 시어머니 또한 존중하기를 바라고. 요즘 세상 달라졌다고 해도 난 이런 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 제대로 기강에 선다고 생각해요. 그러니 외국물 좀 먹었다고 막 발랑 까진 것처럼 굴지 말고 조신하게 굴어주길 바라요. 내가 바라는 건 그거예요. 내 말 잘 들어요. 결혼 생활 편하게 하려면. 그러니까 결혼하면 내 집을 남자친구와 공동 명의로 해야 한다. 그리고 남자친구와 앞으로 시어머니가 될 자신을 공경하고 존중하며 모셔야 한다. 시어머니 이 모든 걸 아주 진지하게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근데 말이죠. 잠깐, 제가 지금 어디에 앉아있죠? 네, 양념 한 마리, 후라이드 한 마리, 옛날 통닭 두 마리가 덩그러니 올라와 있는 식탁에 앉아있습니다. 순간 머릿속에 생각이 쏟아졌습니다. 공경과 존중, 예의, 범절 이런 걸 따지려면 적어도 밥에, 국에, 갈비찜이라도 좀 내놓고 말해야 하는 거 아닌가? 근데 통닭 두 마리 던져놓고 그야말로 앞뒤가 맞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자긴 아무것도 안 했으면서 그저 바라기만 하는 모습. 공동명의 해라. 나를 존중해라. 공경해라. 아니, 공경 요구하려면 최소한 그 자리에 밥상은 차려야죠. 웃어야 하나 화내야 하나 헷갈렸습니다. 게다가 더 웃긴 건 이 얘기를 하는 톤이었습니다. 너무 진지한 겁니다. 너무 진지해서 순간 이렇게 생각했어요. 지금 나 웃기려고 하는 건가? 근데 진심이었습니다. 자신이 한 행동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뻔뻔하게 태연하게 당연하다는 듯이 남자친구를 보니 그 옛날 통닭이 그렇게 맛있는지 열심히 뜯어 제끼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에 아, 내가 오늘 잘못 왔구나. 내가 그동안 이 남자를 너무 몰랐구나 싶더라고요. 저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네, 어머니. 그렇게 할게요. 어머니가 바라시는 거 다 들어드려야죠. 그래? 정말? 아유, 아가씨, 말이 통하는 사람이네. 그럼요, 그렇게 해야죠. 성윤 씨 그동안 이런 어머니의 바람 때문에 그렇게 나한테 딱 얘기했던 거였구나? 자기야, 땅? 그게 무슨 소리야? 뭐야, 왜 모른 척해. 땅 문서 가지고 와봐. 내가 오늘 한번 봐야겠는데? 아니, 아가씨, 땅 문서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어머니만 바르는 게 있는 줄 아셨어요? 저도 이야기가 얼마나 하고 싶었는지 몰라요. 그 땅, 얼른 주세요. 그리고 자기야, 그 땅은 우리 공동 명의로 하는 거 알지? 뭐라고요? 땅이요? 아니, 그건. 자기야, 아니, 왜 갑자기 땅을. 뭐야, 어머니가 이런 말씀해 주셔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저는 막 내숭 떨고 니들만 행복해라 뭐 이런 식으로 말하면 내가 바라는 걸 어떻게 말하지? 하고 좀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시원하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시원하게 이 집의 며느리가 되는 조건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 그 땅 갖고 싶어요. 그럼 공동 명의도 콜, 그리고 공경 존중? 어머어머, 그냥 바닥에서 기어 지낼게요. 우선 그 땅 규모 좀 보고, 호호호. 어머, 성현아, 얘 뭐니? 이게 뭐야? 지금 얘 뭔 소리를 하는 거니? 자기야, 왜 그래? 자기답지 않게. 왜? 난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냥 네 엄마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내 모습을 속여야 하는 거야? 거짓 없는 모습 보여줬으니 나도 보여준 건데 왜? 뭐가 문제가 있나? 저기 어머니, 이 사람 다음 주에 저희 집 옵니다. 그건 아시죠? 그런데 뭐? 야, 너 지금 정신 못 차리나 본데 우리 아들이 인사할 것 같아? 안 와도 되는데요. 그런데 우리 엄마는 이 사람이 저희 집에 온다고 지금부터 난리 법석을 떱니다. 뭘 좋아하냐고, 뭘 싫어하냐고,
매일같이 물어보신다고요. 손님 대접 잘해야 한다고. 그렇게 대접 잘 받으면 어머니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막 나쁘고 하겠어요? 뭐? 뭐 대접받으면 좋지. 당연한 건데 왜 묻고 그래? 그럼 저는요. 오늘 이런 대접 받은 거 저희 엄마가 알면 좋아라 하실까요? 아주 남자친구 집에 가서 귀한 대접 받고 왔구나. 그 집에서 너를 아주 좋아하는구나 하시겠어요? 아까 뭐 공경, 존중, 법도 이런 거 따지셨는데 사람 들이면 대접하는 게 법도입니다. 이 기본도 안 하셨으면서 제게 이런저런 요구사항을 말한다는 게 뻔뻔하다라는 생각은 안 드세요? 뭐라고? 아니 딱 문서 보여줄 거 아니죠? 그럼 나 이만 가볼게요. 가방은 들고 갈게. 이건 얼른 가서 환불해야겠네. 저기요, 아니 잠깐만. 잠깐만? 지금 넌 잠깐만이라는 소리가 나오니? 이런 대접하면서 뭐? 공동명의? 존중? 공경? 난 너도 그렇고 네 엄마도 그렇고 인간 대접 안 하고 싶은데 결혼 없던 걸로 하자. 잘 살아. 그리고 다시는 보지 말자. 그렇게 헤어지자라는 말을 남기고 저는 그 집을 나왔습니다. 그날 저녁 남자친구가 찾아왔더군요. 얼굴은 잔뜩 굳어 있었지만 손에는 괜히 작은 케이크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문을 열자마자 말했죠. 우리 엄마가 좀 심했던 것 같아. 사과하고 싶다고 하더라. 그리고 이어진 말은 참 기가 막혔습니다. 평소엔 너그러운 사람이야. 근데 아들이 결혼한 여자를 데리고 오니까 좀 날카로워진 것 같아. 홀어머니 모시고 사는 우리끼리 이해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끝까지 개소리를 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네 엄마가 틀린 거라고. 우리 엄마는 기대 만발이야. 근데 네 엄마는 심술 만발이야. 이런 결혼하면 내가 어떤 대접 받을지 뻔한데 뭔 이해? 단추 잘못 끼웠으니까 다시 풀자. 아니면 땅 문서 가져오든지. 제 말이 끝나자 남자친구는 말없이 앉아있던 케이크를 내려놓더니 작게 한숨을 쉬고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끝이 났습니다. 이후 한 번의 연애 경험이 더 있기는 해요. 저를 아는 사람들은 묻죠. 결혼 생각 없냐고. 그럼 저는 웃으며 말을 합니다. 제가요, 통닭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요. 등등.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해주곤 합니다. 저는 조만간 다시 독일로 들어갑니다. 이 일은 하면서 살려고요. 그런데 이거 트라우마 맞죠? 맞아요, 트라우마. 옛날 통닭. 시자.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